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밖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연어가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불완전하고 모순이 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매모호하고 불완전하고 모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한 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공간을 사용해서 나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포멀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포멀한 도구들을.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표현함으로써 명확하고 일관되고 완전한 형태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볼 텐데, 결정 테이블,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 포멀하게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결정 테이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다음에 얘는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이 이제 어떤 판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어떤 정보를 표 형식으로 그림으로 인해서 빠진 것이 있는지,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기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R 다이어그램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다이어그램들은 노드와 화살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노드를 뭘로 할 건가, 화살표를 뭘로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먼저 Entity Relation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노드와 화살표로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드는 엔터티, 그 다음에 화살표는 릴레이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건데요. 엔터티라고 하면은 어떤 개체예요. 개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체와 개체의 속성과 그 다음에 그 개체들 간의 관계,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설계도예요.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3학년, 4학년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들으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도구가 ER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ER 다이어그램이 꼭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조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예가 여기 있네요. 회전식 개찰구, 턴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턴스타일이. 그래서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뭐 도서관이나,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동전을 넣고 동전을 넣은 액수가 맞으면은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안 맞거나 부족하면은 락되죠, 그죠? 락돼서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상황이 뭐예요? 사람이 돈을 내고 돈이 맞으면은 배리어가 돌고, 한 번 돌면은 멈춰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엔터티라 그러면 어떤 개체들이거든요. 개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요 그림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배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턴스타일이 있고, 턴스타일은 배리어죠. 그냥 배리어. 그 다음에 동전 투입구가 있고,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사람, 동전 투입구, 그 다음에 배리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들 간에, 내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벌어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른 개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뭔가 상태가 바뀌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정보가 다른 개체한테, 다른 개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체와 관계죠.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확대하면 우리 모든 세상이 그렇죠. 어떤 개체들이 있고, 개체들이라고 하면 사람도 개체고, 전화기도 개체고, 컴퓨터도 개체죠. 그죠?
이들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정보의 관계예요. 정보의 관계.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뀌면은 정보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제 정보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사용자, 그 다음에 동전 투입구, 그 다음에 개찰봉, 배리어가 있고, 각각의 개체는 또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속성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개찰봉은 잠기거나 열리거나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전 투입구는 이게 그 입장료, 돈이 얼마인지, 그죠? 이용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 500원이면 500원이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동전도 동전의 액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속성이 있어야지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동전 투입구에서 그 액수가 맞는지를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개체들은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지금 화살표인데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전과 동전 투입구의 관계는 동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객과 동전의 관계는 이용객이 동전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이용객은 개찰봉으로 입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관계죠. 또 다른 관계가 있나요? 동전과 개찰봉의 관계가 있나요? 동전 투입과 개찰봉의 관계가 있겠죠. 동전 투입구가 맞으면은 개찰봉이 잠기거나 열리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진 않아요. 지금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건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보여주진 않고 개체들 간의 관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거는 간단한 예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도 ER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을 해요. 우리가 몰랐었던 거, 우리가 놓쳤었던 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ER 다이어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우리 대학교를 한번 봅시다. 대학교는 학생과 교수로 되어 있고, 학생과 교수, 그러면은 학생, 교수가 각자의 개체겠죠, 그죠? 그럼 이 개체마다 또 속성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은 속성값은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속성값이겠죠. 교수도 마찬가지로 교수 번호,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속성값이겠죠. 그리고 학생과 교수는 한 학과에 소속되니까 학과가 개체겠죠. 그럼 학생과 교수라는 개체와 학과의 이제 관계는, 학과라는 개체의 관계는 소속 관계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학과는 학과명 사무실, 이거는 학과의 속성값이네요. 그죠? 속성값. 그러면은 이제 대학이 학과와 교수와 학생이라는 요것만 봤을 때 ER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죠.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동그라미를 속성값으로 했는데 아까 그 그림에서는 밑에 이렇게 적었죠. 사실 밑에 적는 게 보기가 더 편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학생과 과목과 교수, 그 다음에 수강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교수와 과목은 강의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학과가 어디 갔어? 학과가 없네. 학과가 설명에는 학과라고 써 있는데, 그죠? 학과가 있으면은 학생은 학과에 소속돼 있고, 교수도 학과에 소속돼 있고, 학과는 또 뭐가 있겠죠? 무슨 학과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체크 좀 했어요. 원래 그림을 한번 볼까? 그림 어떻게 되어 있나?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원래 그림이죠. 학생, 강좌, 교과목, 교수, 학과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개설되고, 수강하고, 강의하고, 학생 소속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동작이 아니라
개체들 간의 관계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체의 속성들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런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정보들을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개체가, 어떤 하나의 개체가,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생이 이제 그 진행하면서 학생이 변하게 되는 어떤 상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학할 때는 신입생이었다가 2학년이 됐다가 졸업생이 됐다가 혹은 자퇴생이 됐다가 상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학생의 상태가. 학생의 상태가 바뀌는 것도 정보잖아요. 그럼 학생의 상태를 바뀌게 한 정보는, 외부 정보는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들은 모든 개체들과 정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변하면은 바뀌는 거죠. 그럼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 그 조건은 뭐죠? 뭐가 그렇게 바뀌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분석해 보는 거죠. 그게 스테이트 머신이에요. 스테이트 머신. 상태 기계. 어떤 개체의 상태가 무슨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한 개찰구인데요. 개찰구에서 그 배리어 있죠? 개찰대 하나만 생각이 없어요. 개찰대는 보세요. 아까 보면은 이게 열려 있거나 락되거나 잡히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은 돌아가거나 세 개의 상태 중에 하나 있을까? 세 개의 상태 중에 하나죠. 다른 상태는 없죠. 락되거나 열려 있거나 그래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밀었기 때문에 돌고 있는 중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세 개 중에 하나의 상태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가? 잠김, 비상벨이 호출됐거나 가짜 동전이 들어가면은 딱 잠기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액수의 동전이 들어가면은 열리고요. 열린 상태에서 이제 락이 풀린 거예요. 언락된 거죠. 열렸다라는 이거는 잘못된 거네. 이거는 언락이라고, 잠김 풀림이라고 하는 게 나을게요. 열리는 게 아니죠. 잠김이 풀린 거죠. 잠김이 풀린 상태에서 개찰봉을 밀면은 상태가 회전이죠. 회전문이 아니에요. 이거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문,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회전중 이렇게 바꿔. 회전중이죠. 회전중에서 회전이 끝나면은 이것도 틀렸어요. 회전하다가 아니에요. 회전 끝남. 회전이 끝나야지 이제 잠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상태들에서 상태와 상태를 변하게 하는 어떤 조건들, 컨디션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태기계입니다. 상태기계. 그래서 상태 변환 분석은 문제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아까 ER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수 있는, 뭐가 나오고 얘네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딱 표현하는 건데, 상태 공간은 그거 뒤에 숨겨져 있는, 요거가 실제로는 겉으로 써 있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떠한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ER 다이어그램에서 얘기하면은 저는 교수라는 개체고 여러분 학생이라는 개체잖아요. 이 학생 간의 관계는 수강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수강의 관계. 근데 내가 어떠한 정보를 주면 저 학생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아까 얘기했는데, 어떠한 정보를 줬을 때 저 학생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정의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이런 상태 변환 분석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펜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요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 호텔의 예약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고객이 방 예약 요청을 해 오시면, 만약 방이 있으면 바로 컨펌 해드리고, 없으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은 방이 생기면 컨펌을 해드리거나 다른 호텔에 예약된 대기자 명단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컨펌이 된 고객은 방을 사용하거나 당일이 되기 전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방을 사용한 사람은 숙박과 기록을 남기도. 말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호텔 예약을 해서
방이 있으면은 컨펌 되고, 방이 없으면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대기자 명단에 있는 거죠. 그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방이 생기면 나한테 컨펌을 해주고, 아니면 내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컨펌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당일날 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컨펌이 됐다고. 방을 사용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게 되고요. 말이 좀 복잡한데, 요거 상태잖아요. 어떤 상태잖아요. 예약에 대한 상태. 이거를 펜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기? 대기 중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대기는 여기서 일어나니까. 시작이죠, 시작. 시작해서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면은, 요게 펜스예요. 예약해서 갈 수 있는 데가 화살표 보면 두 군데밖에 없죠. 대기자 명단에 가거나 아니면 컨펌이 돼서 방이 배정되거나 두 개죠. 대기자 명단에서 갈 수 있는 거는 방이 배정되거나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거죠. 방이 배정되면은 또 두 가지죠, 할 일이. 투숙을 하거나 투숙 시행, 투숙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투숙을 한 사람은 기록을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딱 정해져 있죠. 이걸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각각의 다른 상태나 객체들 간에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에서 어디로만 갈 수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에서 스테이트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이 조건으로 가는지가 아까 스테이트 머신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또 똑같은 스테이트 머신이죠. 이것도 다른 형태로 이제 그린 거죠.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린 걸 보세요. 변환 다이어그램, 트랜지션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그 예 중에 똑같은 겁니다. 이따가 예약을 요청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방이 배정되거나 대기자에서 기다리거나. 그런 다음에 방이 배정된 다음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투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방이 배정되거나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고요. 투숙을 한 사람은 기록이 보관되는 거고요. 딱 정해져 있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은 거는 어떠한 조건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하게 하는지. 예약 요청 했는데 빈 방이 없으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빈 방 수를 방이 배정되면은 빈방 수를 하나씩 줄어들어가지고 빈방이라는 정보는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세 개가 지금 비슷한 상태예요. 비슷한 상태. 어떤 그 예약이라는 상태에서 다양한 상태끼리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그거를 변화시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제대로 배우면은 일주일 내내 배우는 거거든요.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한 5분, 10분에 우리가 봤죠? 그죠? 근데 5분, 10분만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만 딱 알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지금? 질문. 없으면은, 지금 질문 없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요거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예제 나온 대로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꼭 이메일을 보내세요. 조교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지금 소개하는 것 중에 마지막인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거는 아까는 객체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한 객체가 변하는 상태가 또 다른 어떤 상태로 가는지,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떠한 조건일 때 이 상태로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는 프로세스고, 화살표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요 화살표를 따라서 요 데이터가 요쪽으로 가면은, 요 정보가, 여기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한다. 프로세스, 뭘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처리해서 프로세스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서 정보로 가서 다른 쪽에서 무슨 프로세스라도 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다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안 나와 있죠. 데이터 처리하는 거만 빈방의 수를 감소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요 정도만 나와 있고 여기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안 나와 있죠. 그냥 관계만 나와 있죠. 여기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프로세스고 화살표가 데이터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군 거가 데이터 스토어예요. 그 다음에 네모가 액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여러분들 노트에 그림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딴 그림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선생님 이거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림을 학생들한테 EK 위에다가 올려놔주세요. 잘못된 것들 전부. 여기 원래 내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 그림. 이 그림을 봅시다. 먼저 문제를 여기 써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병원을 생각해 보자.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다. 아, 진료한다? 의사. 아까 얘기한 엔티티인데 사람이네, 여기서는. 진료한다. 환자도 사람이고 진료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 같잖아요. 그죠? 그럼 진료할 때 의사는 그 환자의 진료 기록을 참조한다. 아, 진료 기록이 데이터구나. 그럼 데이터가, 진료기라는 데이터는 의사가 진료할 때 필요한다고 하니까 진료라는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진료라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 진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진료가 끝난 후에는, 아, 프로세스가 끝났어요. 진료라는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데이터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진료 내용이 나가서 어디로? 환자의 진료 기록. 아, 환자의 진료 기록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보구나.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의사는 진단을 하고 약 처방을 준다. 아, 진단이 프로세스구나. 진단, 프로세스인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환자의 증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진단이 끝나면은 무슨 정보가 나오냐면은 약 처방이 나오는구나. 약 처방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료에서 발생한 진료비, 검사비, 처방비, 진료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정보잖아요. 진료에서, 진료라는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어디로 가냐면 병원에 회계부가 있고 회계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산, 이것도 프로세스네요. 거기서 계산을 하고 얼마가 나왔는지 환자에게 청구되고 환자라는 쪽으로 그 계산된 액수가 화살표로 가는 거죠. 그죠? 청구되고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는 회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나오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이 프로세스. 근데 그 관계는 데이터들의 흐름, 데이터 플로우의 관계로 정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Physical exam. 이거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Physical exam 프로세스가 동그라미가 accounting 회계고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physician은 네모니까 사람이고 환자도 있겠네. 어디? 환자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환자 기록 그 다음에 회계 기록 이렇게 있죠. 그럼 봅시다. 피지컬 리그잼이라는 프로세스에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액터가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검진을 하는데 검진이라는 거는 액터가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액터는 두 액터가 있어요. 피지션이라는 액터 그 다음에 페이션트라는 환자 액터가 두 개가 있고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냐면은 환자로부터는 심텀 증세라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또 무슨 정보가 들어가지?
환자의 레코드, 환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환자의 그 치료했던 히스토리,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액터 2개, 데이터 2개가 들어가서 이게 끝나면은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하나가 다이그노시스죠. 처방을 해서 아니면 진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단 정보를 환자한테 알려주고, 또 하나가 메디케이션, 약 처방을 해서 환자한테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나왔었던 검사라든가 무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계로 가서 회계 처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액수가 결정이 돼서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보가 비일로 환자한테 가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다시 회계 기록에, 회계장부에 적히고, 회계장부에 적힌 것들은 이쪽으로 다시 오고, 왜 오냐면은 테스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와서 계산해서 이쪽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이그노시스가 진단한 결과는 이제 그 환자 기록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또 왔을 때 그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다르죠? 아까하고. 액터와 프로세스와 데이터들의 관계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써야 되나요? ER 다이어그램을 써야 되나요? 뭘 써야 되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섞어서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정리하기 위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전혀 뭐 헷갈리거나 빠지거나 이럴 염려가 없어요. 지금 얘기한 이런 도구들을 쓰게 되면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도구들, 즉 ER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노드와 화살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잘 안 보이죠? 이쪽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노드와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ER 다이어그램은 엔터티와 관계, 상태는 상태와 조건, 데이터 흐름은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이게 왜 액션이라고 되어 있지? 프로세스와 데이터.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액션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액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질문요? 없어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노트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만이라도 연습을 꼭 해보세요. 연습해보면은 비슷하게,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사실 문제를 다시 표현한 거잖아요. 문제가 원래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다시 표현해 본 거죠. 다시 표현해 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재구조화해서 다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다시 이렇게 구조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여담인데 15년 전에 강북에 어떤 대형 학원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학원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면 입시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녔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15년 전에는 강북 쪽, 의정부 쪽까지 거의 유일하게 꽉 잡고 있었던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저쪽 도봉구 어디서 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상가 건물의 2층에서부터 학원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건물 통째로 샀고 한 1년 후에는 한 10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한 2년 후에는 10층짜리 건물을 새로 져서 그 강북 일대에 한 10개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부 학원이에요, 통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국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 뭐냐면은 학원을 그렇게 조그만 학원에서 그렇게 크게 이룰 때는 이 사람만의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자기는 학원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규칙이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뭐 내일이 중간고사다. 그럼 중간고사 전날에는 학생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4시간 후에, 시간도 적혀 있었어요. 4시간 후에는, 아니, 결과가 나온 다음인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 노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기계처럼. 어떻게 학생한테 어떤 말을 어떤 표정으로, 그 다음에 학부형한테는 몇 시에 어느 순간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학생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강의 노트까지 이제 전부 있었죠.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 15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그 원장실 있죠? 원장실. 회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진짜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크니까 한 이 방에 한 반 정도 돼요. 들어갔더니 문을 잠그고 나를 앉혀놓고 그 다른 직원들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뒤에 자기 책상 뒤에 갔더니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진짜요. 이건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고 진짜 금고가 있었어요. 금고를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그 안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써왔었던 아까 얘기한 그 노트들 있잖아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 앞에 나한테 펼쳐놓고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보여주는데 펜으로 다 썼었던 그런 규칙들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욕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렇죠?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만의 그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나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모르고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나랑 둘이 앉아서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나는 그걸 들으면서 뭘 했냐. 데이터 플로우 다이아그램과 ER 다이아그램을 그 앞에서 그렸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아, 그게 빠졌네요. 아, 학부형한테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 정도보다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말로 그걸 다 일일이 하고 내 추측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도구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예요. 명확하게 나의 상식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보여주는 예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재구조하는 방법인데,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까지 해볼 수가 있는 관계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스테이트 다이아그램과도 약간 유사한데, 일단 한번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3명의 아들은 강을 건너려고 한다. 아버지는 몸무게가 200파운드고 아들은 각각 100파운드씩 나간다. 그들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는데 이 배는 한 번에 200파운드만 나를 수가 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노를 저을 수가 있고 셋째 아들은 저을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하면 될까? 어떤 단계로 이제 할까? 이런 거죠. 세 명의 아들, 아버지, 3명의 아들 중에서 아들 1, 2는 노를 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노를 져서 강 저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는 200파운드 밖에 못하고, 아버지는 200파운드, 아들은 100파운드씩 나가요. 이것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한 스테이트, 아까 모텔 예약하는 거 있죠. 호텔 예약하는 거. 호텔 예약하는 거가 똑같이 상태를 정의를 하면 돼요. 상태. 어떤 한 순간의 상태. 그걸 스냅샷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막 건너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 타임라인에 딱 스냅샷. 그 순간에 얘는 어디 있고 얘는 어디 있는지.
그거를 하나의 상태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빠와 아들 1이 있고 저기에 강 건너에 아들 2와 아들 3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빠가 이게 하나의 상태잖아요. 네? 강 이쪽에 아빠, 아들 1, 그러니까 아들 2, 아들 3. 이게 하나의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 상태가 아들 1, 아빠, 아들 2, 아들 3. 이 상태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는 어떤 조건이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빠가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전부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정의를 해놓으면은 최종 시작 상태는 아빠, 아들 1, 2, 3이 여기 있고 저기는 아무도 없지만 최종 상태는 여기는 아무도 없고 저쪽 건너편에 아빠, 아들 1, 2, 3이 있잖아요. 상태들을 다 관계를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연결을 해놓으면은 아까 펜스 다이어그램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연결을 해놓으면은 솔루션이 보이는 거죠. 아, 이 상태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게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상태, 그 다음에 상태와 상태를 변환시키는 조건, 이걸 가지고 정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 노트가 조금 부족해요. 선생님이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 거기다가 시험 보기 전까지 이번 주 오늘 내일까지 올려놓을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좀 포멀하게 정의를 한 건데요. SIGOR 이렇게 돼 있어요. S가 스테이트래요. 스테이트들. 아까 그 문제에서 하나의 스냅샷들을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는 그 스테이트들 중에서 초기 상태, 처음 시작 상태. 그 다음에 G는 S에 포함되어 있죠. 고을 상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고을 상태고, O는 오퍼레이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뭘 하면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지, 변하는지, 그걸 정의를 한 거예요. R은 어떤 규칙들이고요. 이렇게 다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 예에서 보면은 스테이트들, 상태들은 내가 어떻게 정했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이 있고, 강의 이쪽에, 강의 저쪽에 누구누가 있는지가 하나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동그라미를 치는 게 오히려 편하겠네. 이게 강이고, 아빠 1, 2, 3. 이게 처음 시작 상태죠. 마지막 상태는 강이 있고 강 이쪽 편에 아빠 1, 2, 3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 위한 거죠. 상태가 몇 개나 상태가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몇 개의 상태가 있을까요? 모든 가능한 상태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될까요? 상태 다 만들어 버리면 아빠하고 아들 1, 2, 3인데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16개죠, 16개. 왜 16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 이메일 보내세요. 2의 4승이잖아요, 2의 4승. 내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4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 다음에 그들 간에 뭐 막 섞여 있는 거 다 합쳐서 이제 2의 4승인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데, 어떠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는지, 오퍼레이터들은 아빠가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들을 바꾸는 조건들이에요. 아빠가 건너가거나 아빠가 건너오거나, 아들 1과 2가 건너가거나 1과 2가 건너오거나, 2, 3이 건너가거나 2, 3이 건너오거나, 1, 3이 건너가거나 1, 3이 건너오거나, 1이 건너가고 1이 건너오고 2가 건너가고 2가 건너오고, 이렇게. 요거밖에 없죠. 이거 왜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들 1, 2, 3이 건너간다.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해요. 왜? 300파운드가 되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배는 200파운드밖에 안 되거든요. 아들 1은 건너갔다 건너올 수 있는데 1, 2는, 아들 3은요. 건너갔다 건너는 거 못해요. 왜 그러면은 아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들 3은 노를 못 졌거든요. 그럼 아빠와 아들 1은 건너갈 수가 있고 건너올 수가 있고, 가능한가요? 가능 못해요. 왜 그러면은 아빠는 200파운드고 아들은 100파운드니까 300파운드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것들은 못 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오퍼레이터는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엔 뭐냐면은 요 상태에서
여기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오퍼레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상태가 계속 변해가는 거를 그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려나가서 골 상태까지 가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상태까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얘기했었던 문제가 하나로 딱 표현된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처음 상태예요. 강이 있고 아빠 1, 2, 3이 있고 여기서 아빠가 이쪽으로 가면은 상태가 이렇게 바뀌죠. 강 왼쪽에는 1, 2, 3, 오른쪽에는 아빠 이렇게. 아빠가 돌아오면은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아까 얘기한 오퍼레이터들을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적용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상태가 커지겠죠. 전체 상태가. 이 전체 상태를, 가능한 모든 상태를 지도처럼 되는 거죠. 지도. 우리가 게임할 때, 뭐 온라인 게임할 때, 네트워크 게임할 때 하는 그 지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그 롤플레잉 게임을 할 때 모든 상태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상태들을. 전부 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다음 상태로 바뀌는 거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태로. 그래서 이걸 상태 공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트들이잖아요. 상태 전체 공간이 맵으로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다 예정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예로 여기서 1번, 2번이 건너가고 1번이 돌아와서 아빠가 가고 2번이 돌아오고 1, 2번이 같이 가고 1번이 돌아오고 3일 그 다음에 1, 3번이 가면은 그러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예가. 그죠? 이게 상태 공간. 상태 공간입니다. 근데 이 답이 틀렸어요, 사실은. 내가 노트에 썼지만은 왜 틀렸냐면은 배의 위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빠 1, 2, 3, 아빠 1, 2가 있고, 아니, 아빠와 1이 있고, 저기 아들 2, 3이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쪽 건너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배가 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못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의 위치까지 반영을 해야 돼요. 배의 위치까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배의 위치까지 반영을 해서.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비슷한 예를 보면은, 미셔너리하고 카니발하고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가 있죠. 지금은 이런 문제 안 써요. 지금 이제 옛날 거라서 내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지만은 우리 교재는 이걸 바꿨죠? 네, 여기 끝이네. 네. 요새는 뭐 늑대와 양배추와 양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식인종과 선교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게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저런 예를 쓰진 않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늑대와 양은 또 괜찮나? 그죠? 늑대와 양도 조금 동물 뭐 그런 쪽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3명의 미셔너리가 있고 3명의 카니발이 있어요. 강을 건너고 싶어요. 근데 보트가 있고요. 2명만 보트에 같이 탈 수가 있어요. 3명은 못 타. 근데 어떠한 포인트에서 at no point, 어떠한 포인트에서도 식인종의 수가 선교사보다 많으면 안 돼요. 저쪽 강의 저쪽 편이거나 강의 이쪽 편이거나 하면 배 위에서 나라든가. 그러면은 선교사는 잡혀 먹어요. Will be a snack for the carnival이라고 그랬죠. 스낵이 돼버려요. 그 조건,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아까 거하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정의를 해보는 거죠. 상태들 간의 공간들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런 방법은 뭐 식인종, 선교사 이런 거가 아니라 또 다른 것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퍼즐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8퍼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들 있죠.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하는 것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라고 하면은 옮겼을 때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은 된 거죠. 이거를
이것도 하나의 스테이트잖아요. 여기 하나의 스테이트이고 이니셜 스테이트이고 이게 골 스테이트예요. 옮길 때마다 스테이트가 다 나올 수가 있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몇 개의 스테이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스테이트가? 몇 개? 하나하나 봅시다. 모든 가능한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의 스페이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 8가지죠, 그죠? 8가지. 여기는, 여기까지 하나 정해지면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7가지죠, 7가지, 그죠? 그리고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숫자가 7개잖아요, 7개.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8의 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8의 팩토리얼. 혹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면은 컨비네이션 가지고 하면 돼요. 컨비네이션. C를 컨비네이션 뭐라 그러죠? 순열이라 그래요? 수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8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 아니, 하나가 8개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상태들이 있으면은 이 상태들 간의 관계를,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정할까라는 거가 여기에 어떤 이슈예요. 힌트예요, 힌트. 상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하고 싶어요? 이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옮기든지 이걸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상태가 7이 여기 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럼 뭘 하면은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정의할까요? 오퍼레이터를. 상태는 정의했고 그 다음 오퍼레이터를 정해야 돼요. 오퍼레이터. 그래서 약간 트릭이긴 한데 요거를 옮기는 거라고 안 하고 오퍼레이터는 4가지 오퍼레이터밖에 없어요. 블랭크를 위로 올리거나 블랭크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랭크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블랭크를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블랭크를 왼쪽으로 옮겨라. 왼쪽으로 옮기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위로 옮겨라.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고 2가지로 갈 수 있는 거죠. 2가지에서 또 그 다음 거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것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학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해봤어요. 프로그래밍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빨리 찾아요. 이 방법이 아주 바보 같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는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뭐 할 때 제일 힘든 게 2하고 2가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다 엉클어지잖아요. 1하고 2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제가 그걸 써놨는데 여기다가 보세요. A 퍼즐의 경우는 스테이트는 3x3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죠. 3x3으로. 오퍼레이터는 빈칸만 움직이면 되니까 오퍼레이터는 4가지예요. up, right, down, left 4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up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left, down, right 4가지 조건밖에 없죠. 4가지에서 각각 갈 수 있는 거가 이쪽이니까 여기서는 2가지밖에 없죠.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해보면은 한 5번째 안에 내려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해결돼서 놀랐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스테이트를 찾다 보면은 A 퍼즐 같은 경우에 9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써 있죠. 체스 같은 경우에는요, 10에 120승만큼의 상태가 나와요. 10에 120승. 바둑은 얼마나 나올까요? 바둑이 19 아닌가요? 그죠? 19 곱하기 19죠. 바둑은 체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바둑의 상태를 가만히 보세요. 각각의 칸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빈 칸이거나 하얀 거거나 까만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3개네. 그죠? 3개 곱하기 이제 전체 칸수네. 전체 칸수.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좀 줄여서 해봅시다. 오목 생각해보세요. 오목. 그러니까 5x5의 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x5의 칸이.
그러면 각각의 칸은 까만 돌이거나 하얀 돌이거나 빈 거나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3의 25승인가요? 전체가. 근데 3의 25승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3의 25승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다 까만색인 것도 포함하잖아요. 전체가 다 하얀색인 것도 포함하잖아요. 하얀색과 까만색은 반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훨씬 작죠. 3의 25승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바둑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표현 방법 하나를 봅시다. 여태까지는 지금 보세요. 어떤 상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가 문제의 표현이었어요. 문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거였고, 이번은 약간 다른 표현 방법인데, 리커시브하게, 재기적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그거가 이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요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하노이 타워라는 예가 아주 전통적인 예입니다. 하노이 타워. 4개의 팩이 있고, 4개의 디스크가 있고, 3개의 팩이 있어요. 팩, 짝대기 3개가 있고, 1, 2, 3. 디스크가 4개 있어요. A, B, C, D. A, B, C, D 크기는 전부 다릅니다. 다른데, 팩 1에 4개의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가,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지고, 파이널 스테이지예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스테이트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은, 디스크가 큰 거가 밑에 내려와야 돼요. 큰 거가 작은 거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무게 때문에 깨진대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항상 여기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잠깐 보세요. 한 1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정도. 몇 개의 상태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어렵네, 그죠? 몇 개 상태가 필요할지도. 어렵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그 식인종 예라든가 8 퍼즐 문제에서 한 것처럼,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운영자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디스크 A를 2로 옮기시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2로 옮기시오. 3으로 옮기시오. 그랬을 때, 큰 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까지 생각을 해야죠. 조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세우면 돼요. 그걸 방지하려면은 A는 B 위에 올려놓으시오. A는 C 위에 올려놓으시오. A는 D 위에 올려놓으시오. 하지만 B를 A 위에 올려놓으시오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깨지니까, 그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그래서 A, B, C, D 각각의 오퍼레이터가 빈칸 위에 올려가거나 또는 작은 거가 큰 거 위에 올라가는 거든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팩도 정의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다른 또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3가지의 프로세스만 요 순서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순서냐면은, 이게 팩이 일반화시켜서 IJK라고 합시다. IJK. 그 다음에, IJK라고 할 때, N개가 있잖아요. N개의 디스크가 있으면은 N-1개를 I에서 J로 옮기는데요. N-4개면은 3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두 번째, 나머지 하나를 I에서 K로 옮긴대요. I에서 K로 제일 큰 거 하나를 옮기죠. 그 다음에 move N-1개를 J에서 K로 옮긴다.
요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몇 개 있던지 간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제일 큰 거를 바닥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이쪽으로 옮긴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이 많은 것들을 n-1개는 어떻게 옮기나요? n-1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n-2개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n-2개를 옮기면 되지 않냐.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n-2개는 어떻게 옮기나요? n-3개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나를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 예를 보게 되면은 이거 꼭 학생들한테 주세요. 이 그림들을요. 책에 우리 노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솔루션을 봅시다. 이렇게 조금 흐리지만은 보세요.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를 정의를 한 거예요. n이 4개, 디스크가 4개 있는데 1번에서 3번으로 옮긴다. 1번에서 3번으로 옮긴다. 그러면 아까 그 3개 있죠. 3개의 절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개니까 3개를 1번에서 2번으로 옮기고 1개를 n1을 1번에서 3번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옮긴 그 n3개를 다시 2번에서 3번으로 옮긴다. 요거 1, 2, 3 그 순서대로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n3에서 n1에서 2로 옮기는 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n2개를 1에서 3으로 옮기고 n1를 1에서 2로 옮기고 n2개를 3에서 2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요것도 똑같이 내려가고요. 이게 100개든지 1000개든지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내려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처리를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제 되는 거죠. 요것들이.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노이 타워를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장난감 가게에서 하노이 타워 이렇게 하는 거를 사왔거든요. 사왔더니 거기에 설명서에 내가 사온 장난감의 설명서에 있는 걸 내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설명서를 이제 찍어서 여기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까는 4단이잖아요. 디스크가 4개 있잖아요. 4개 있으면 15번을 해야지 된대요. 15번 반복해야지.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만약에 20개라 그러면은 1초에 하나씩 옮긴다고 했을 때 24일 6시간이 걸려요. 24일 6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예, 32개면은 136년이 걸립니다. 32개면. 기네스북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빨리 하는 거? 근데 사람도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 방법도 잘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상태들을 놓고 상태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가 저렇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챕터가 이제 알고리즘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다음 일을 할 때도 세상을 정보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정보들의 개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일들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상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병역특례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마포에 있는 무슨 전자회사였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컴퓨터가 그때 처음 나올 때였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1회 졸업생이거든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없었죠. 1세대죠, 1세대.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대기업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와서 3학년 때부터 우리 등록금을 대줬죠. 등록금을 대주고 졸업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병역특례로. 이제 그런 조건이 이제 상태가 좋았던 때죠. 회사에 처음 갔는데 여러분 상태에서 그대로 회사에 간 거예요. 군대도 안 가고 군대 회사를 간 거죠. 뒤에 뭐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나는 맨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왜 그럼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우리 동기들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했었던 거가 아까와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책상 앞에다 다 적어놓고 이름들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 속성을 적어놓고 그들 간의 관계를 또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친하고 이 사람은 무슨 관계고 무슨 관계고 그렇게 놓고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파악이 돼서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을 저 사람한테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일상적인 예지만은 노드와 노드들 간의 관계 그래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이런 그림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유용한 그림들입니다. 지금 35분인데요. 5분만 더 할게요. 수업을 5분만 더 하고. 왜 그러면은 우리가 화요일날 시험 보는 거가 챕터 5장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가놓고 목요일날 요걸 끝내려고 합니다. 목요일날에. 그래서 뭐 처음 시작이니까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이제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요거는 또 다른 구조예요. 아까 우리가 문제를 표현하는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를 표현하는 구조. 근데 문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해결책을 절차적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위키피디아에 알고리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의역한 건데, 보세요. 수학, 컴퓨팅, 언어학과 같은 분야에서, 언어학도 나오네, 여기에.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유한 개수의 명령어들의 순차적 나열이다. 아,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유한 개수의 명령어들의 순차적 나열이다.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잘 정의된 명령어들을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나열된 순서대로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수행하기만 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일이 완성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명령어들이에요. 요거 하고 요거 하세요. 쭉 적어놓으면은 그거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 명령어들이 유한 개수예요. 유한 개수. 무한계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인코딩 문자 인코딩 할 때 문자표 만든 것처럼 우리들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표현하도록 하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한 개수의 명령. 그것만 가지고 나열을 해서 하는 거죠. 마치 나중에 스크래치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레고 블락하고 똑같아요. 레고 블락 가만히 보세요. 요새는 레고 블락이 워낙 복잡한 게 많이 나왔지만은 옛날 레고 블락 보면은 모양이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기역자 모양, 디귿자 모양 뭐 이렇게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유한 개수잖아요. 그 블락 하나가 명령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거. 그 블락을 이렇게 쌓는 건가, 이렇게 쌓느냐에 따라서 명령어는 4개밖에 없는데 다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명령어들은 유한계인데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내가 나열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프로그램의 기본이 이제 그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을 잘 설명하는 예는 흔히 컴퓨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란 튜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볼 수가 있다. 이게 뭐 들리는 소문인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는지는. 알란 튜링의 집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부가 있었는데 튜링은 그 당시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상의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튜링은 그 당시에 띵킹 머신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우리 학기 초에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기계처럼 자동으로 수행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학기 초에. 기계는 어떤 일을 분해한 거를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게 하면 그 기계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의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계로 움직일 수 있게. 그게 그 사람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학 문제는 기계처럼 할 수가 있을까? 기계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그 사람의 고민이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보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는 수학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가정부를 기계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저 가정부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매뉴얼대로만 하게 하면은 가정부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 기계를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그걸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부한테 줘서 가정부는 생각 없이, 기계니까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를 순서대로 수행만 한 거예요. 수행만 했더니 문제를 풀더라는 거죠. 그래서 튜링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보를 가정부가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잘게 쪼갰는데 그걸 더 잘게 쪼개고 더 잘게 쪼개고 더 잘게 쪼개면은 끝까지 쪼개면은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가 0과 1로 분해할 수가 있고 0과 1의 순차적인 나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죠? 그 0과 1의 정보들의 나열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라기보다는 수학 공식이에요. 모델이에요. 그것을 튜링 머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튜링 머신. 그 튜링 머신이 현대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이론 모델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기계로 만든 것들이 현대 컴퓨터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